미국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중동 7개국이 미국의 요청은 보류하면서 한국에만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항공모함도 없고 중동 군사기지도 없는 나라에 원유 700만 배럴을 긴급 공급하고 전 세계 항공편이 끊긴 하늘길까지 한국행만 열어줬습니다. 미국이 30년간 쌓아온 중동 질서가 자원 한 방울 없는 작은 나라 하나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직접 전화해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입니까? 돌아온 답변 한마디에 32년 경력의 중동 전문가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임스 켈러한, 미국 국무부 중동북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입니다. 중동에서만 32년을 보냈어요. 걸프전 때 바그다드 대사관에서 첫 발령을 받았고, 이라크 전쟁, 아랍의 봄, 시리아 내전까지 중동의 굵직한 위기란 위기는 전부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만큼은 완전히 틀렸어요. 32년 경력이 무색하게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워싱턴 국무부 7층 작전상황실에 비상등이 켜졌어요. 저는 자택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수화기를 잡았어요.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새벽에 보안 전화가 울리면 좋은 소식인 적이 없거든요. 차관보님, 에픽 퓨리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이란 테헤란에 첫 타격이 들어갔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서랍에서 넥타이를 꺼내는데 2번이나 매듭이 풀렸습니다. 에픽 퓨리. 며칠 전부터 대기하고 있던 작전명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란 본토를 직접 치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국무부로 달렸어요. 새벽 3시 워싱턴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건물에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7층 작전 상황실에 들어서자 15명의 참모들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4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이란 테헤란 위성 사진, 두 번째에는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선박 추적, 세 번째에는 걸프 지역 미군 배치 현황, 네 번째에는 CNN 생방송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켈러한 차관보님, 현재 상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연락관 마이크 도어티 대령이 일어섰어요. 저와 15년을 같이 일한 중동 전문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군과 합동으로 테헤란 핵시설 3곳, 혁명수비대 사령부 2곳에 정밀 타격이 완료됐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미확인.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을 선언했고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공표했습니다. 런던 로이드 보험사가 걸프 지역 전체의 전쟁 위험 보험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찔렀어요. 호르무즈 봉쇄. 이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틀어막는 거였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33km에 불과하지만 유조선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항로는 고작 6km였습니다. 들어가는 길 3km, 나오는 길 3km.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8%가 이 바늘구멍 같은 길을 통과하고 있었죠. 보험이 끊기면 배는 못 움직입니다. 물리적 봉쇄가 아니라 금융 봉쇄예요. 사실상 해협이 막힌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어티 대령, 동맹국 상황은?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심각합니다. 원유 수입의 95%가 중동입니다. 독일, 한국, 인도 순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32년간 중동을 봐왔으니까요. 위기가 터지면 자원 없는 나라부터 쓰러집니다. 원유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 비축유가 부족한 나라, 대체 수송로가 없는 나라.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각국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동맹국 지원 요청이 쏟아질 겁니다. 우선순위 리스트 뽑아주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참모진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울리고 키보드 소리가 쏟아지고 모니터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어둡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이런 위기는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걸프전, 이라크전, 아랍의 봄. 중동에서 불이 붙을 때마다 미국이 호스를 잡았습니다. 질서를 잡고 동맹국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2시간 뒤 참모진이 동맹국 우선순위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A사 용지 3장짜리였어요. 중동 에너지 의존도, 군사협력 수준, 전략적 중요도를 종합해서 순위를 매긴 겁니다. 1순위는 일본이었어요. 원유 의존도 95%, 미일 동맹의 핵심 축,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 당연한 순서였죠. 2순위 독일, 3순위 인도, 4순위 호주. 한국은 7순위였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심각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늘 같은 위치였어요. 미국이 깔아놓은 안보 우산 아래서 경제만 키운 나라.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덴만에 구축함 한 척 띄워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청해부대라고 했죠. 300명 규모.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능력은 당연히 없었어요. UAE의 아크 부대라고 170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훈련 지원 부대였지 전투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요? 제호함대가 바레인에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걸프 지역에만 미군 4만 5천 명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UAE에 공군 기지가 있었고 드론 기지도 서너 곳이었습니다. 중동 안보는 미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유지합니다. 한국은 그 틈에서 장사하는 나라예요. 원전도 짓고 건설도 하고 무기도 팔겠죠. 하지만 위기가 터지면 결국 우리한테 손 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2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한국 쪽 상황은 어때? 제가 물었어요. 순위가 낮아도 동맹국이니까 챙기긴 해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비상대책본부 가동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요청은 아직 없습니다. 요청이 없다고요? 네. 아직 공식 채널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는 살짝 의아했어요. 일본은 이미 30분 전에 긴급 지원 요청을 보내왔거든요. 독일도 연락이 왔고 인도 대사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어요. 아마 아직 파악 중이겠지. 곧 올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한국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요. 일본은 총리가 직접 백악관에 전화했고 독일 외무장관은 국무장관과 통화했는데 한국만 조용했어요. 이상하긴 했지만 솔직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걸프 지역 미군 보호, 동맹국 조율, 이란 외교 채널 가동, 유엔 안보리 대응. 한국은 7순위였어요. 나중에 챙기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가장 급한 불부터 끄고 있었어요. 1순위 일본 지원, 걸프 지역 미군 재배치, 원유 비축유 방출 논의. 회의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UAE 주재대사 리처드 홀브룩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UAE는 미국의 핵심 걸프 파트너였거든요. 미군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아부다비에 있었고 미국 방산 장비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리처드, 나야. UAE 쪽 상황 어때? 전화 너머로 한숨이 먼저 들렸습니다. 복잡해. 이란 미사일이 어젯밤 걸프 전역으로 날아왔어. 아부다비도 맞았고 지금 UAE 전체가 비상이야. 미군 기지는 괜찮고 기지는 괜찮아. 패트리어트가 막았으니까. 그런데 제임스, 좀 이상한 일이 있어. 이상한 일? 리처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UAE 외교장관 압둘라에게 면담 요청했거든. 미군 추가 배치 논의하려고. 근데 비서실에서 지금 다른 미팅 중이라고 하더라고. 누구랑? 한국 대사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대사? 응. 그것도 외교장관이 직접 만나고 있대. 우리 면담은 오후로 밀렸어. 가슴 한쪽이 살짝 불편해졌어요. 물론 UAE가 한국과 외교 관계가 있으니 만날 수는 있죠.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 미국 대사 면담을 밀어놓고 한국 대사를 먼저 만난다. 그건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뭘 논의하는지 알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항만 접근 허가랑 원유 수송 관련이라는 소문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원유 수송 논의를 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원유 의존도가 72%인 나라니까요. 급한 거겠죠. UAE 입장에서도 기존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정보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국방정보국 DIA에서 보낸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서였습니다. 위성 사진과 선박 추적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에 호르무즈 해협을 띄웠습니다. 수백 척의 유조선이 점처럼 찍혀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안쪽에 빽빽하게 몰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보험이 끊겼으니 당연한 거였습니다. 갈 곳을 잃은 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른 배들은 전부 제자리에 박혀 있는데 그 점만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해협을 빠져나가는 방향이었어요. 저는 그 점을 클릭했습니다. 선박 정보가 떴어요. 선명 골든 피닉스5, 선종 VLCC 초대형 유조선, 적재량 220만 배럴, 목적지 한국 울산, 한국행 유조선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봉쇄 상황에서 220만 배럴짜리 초대형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길이만 340m. 원유를 가득 실으면 무게가 32만 톤이 넘는 배가 이란 혁명수비대 코앞을 지나고 있다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해협 곳곳에 깔려 있었어요. 이란 해군 경비정이 수시로 순찰하고 있었죠. 보험도 없이 저 좁은 항로에서 전속력을 낸다는 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았어요. 도어티 대령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 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있어. 도어티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통과 중이라고요? 보험 없이? 그런 것 같아. 자살 행위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골든 피닉스5는 멈추지 않았어요.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이란 영해가 코앞이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전 상황실의 다른 참모들도 하나둘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다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골든 피닉스5가 마침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만만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봉쇄 직전에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득 어제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하루 전에도 한국행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타이밍이 좋았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계획적으로.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멈춰 있는데 한국 배만 움직인다. 미국 배도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왜? 그때까지 저는 답을 몰랐어요. 솔직히 크게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무모한 선장이 도박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진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시작된 거예요. 작전 상황실 모니터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붉은 점들이 이란 쪽에서 걸프 지역 전체를 향해 쏟아져 나왔어요.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65발 이상이 동시에 날아왔어요. 아부다비, 두바이, 도하, 리야드. 걸프의 주요 도시들이 전부 사정권 안에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사는 도시들이었어요. 미사일 한 발만 뚫려도 수백 명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패트리어트 가동. 도어티가 소리쳤습니다. 미군 방공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서 파란 점들이 붉은 점들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요격이 시작된 거였죠. 1분, 2분, 3분. 작전 상황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요격되고 있는 거였죠. 5분이 지나자 대부분의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완료. 걸프 지역 주요 도시 피해 없음.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작전 상황실, 여기저기서 안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등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성공입니다. 국방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도어티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미국이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걸프 지역에 배치해둔 게 제 역할을 한 거였죠. 그런데 이 뿌듯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32년 경력을 뒤흔드는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였거든요. 그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국방정보국 DIA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빨간 글씨로 최우선 열람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표지를 넘겼어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걸프 지역 방공 작전 요격 분석 보고서. 이란발 탄도 미사일 65발 중 63발 요격 성공. 요격률 96.9%.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격 주체별 분석. 패트리어트 PAC-3 11발 요격. 천궁2 52발 요격.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요격한 건 11발. 한국산 천궁이 요격한 건 52발. 65발 중 52발을 한국 미사일이 막은 거였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작전 상황실에서 저는 뭐라고 했죠? 패트리어트 요격 성공입니다. 국방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도어티 대령도, 저도 참모진 전부 패트리어트가 막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걸프 지역 하늘을 지킨 건 한국 무기였습니다. 저는 도어티를 불렀어요. 이거 확인된 거야? 도어티가 보고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읽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DIA에서 요격 궤적 분석한 겁니다. 콜드 런칭 방식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대부분이었다고요. 패트리어트는 핫 런칭입니다. 발사관에서 바로 점화하는 방식이죠. 천궁은 압축 공기로 먼저 튀어나온 다음에 공중에서 엔진에 점화합니다. 궤적이 완전히 달라요. 콜드 런칭.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방식이었어요. 발사대 손상을 줄이고 연속 발사가 가능한 기술이었죠. 미국도 러시아도 쉽게 구현하지 못하는 기술이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전에서, 그것도 미국 패트리어트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32년간 중동 안보를 다뤄왔는데, 미국 방공 체계가 걸프 지역의 방패라고 믿어왔는데, 실제로는 한국 미사일이 도시를 지킨 거였습니다. 아부다비에만 17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두바이에 350만 명. 그 수백만 명의 목숨이 한국산 천궁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 보고서 누구까지 올라갔어? 국방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패트리어트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당연했어요. 미국이 실전에서 한국 무기에 밀렸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방산 수출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패트리어트 하나만 해도 수백억 달러짜리 글로벌 비즈니스였거든요. 실전에서 한국한테 졌다는 소문이 퍼지면 중동 전체 방산 시장 판도가 뒤집힐 수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52발. 한국이 52발을 막았다. 미국은 11발. 그날 오후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걸프 지역 전체 항만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어요. 보험이 끊기면서 어떤 항구도 유조선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 소속 군수지원함조차 민간 항만 접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보 보고에 이상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UAE 푸자이라 항에서 한국 유조선 2척이 접안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원유 적재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2번 확인했어요. 푸자이라.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위치한 UAE 전략 항만이었습니다. 봉쇄를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었죠. 그런데 거기마저 보험 문제로 모든 선박이 발이 묶여 있다고 했었어요. 한국 배만 빼고요. 저는 UAE 주재 리처드 대사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리처드, 푸자이라에서 한국 유조선이 접안했다는 보고가 왔어. 사실이야? 사실이야. 나도 방금 확인했어. 다른 나라 배는 전부 묶여 있어. 미국 선적 유조선 3척도 대기 중이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국 배도 못 들어가는데 한국 배가 들어갔다고? 우리 쪽도 접안 허가 요청할 수 있어? 이미 했어. UAE 항만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해. 검토 중. 한국은 바로 허가했으면서
전화 너머로 리처드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제임스, 나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 UAE 쪽에 물어봤더니 기존 협약에 의한 조치라고만 하더라고. 기존 협약이라니.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마를 손으로 짚었어요. 미국이 걸프 지역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주둔하고 있고 패트리어트로 하늘을 지키고 있는데 항만 접근은 한국이 먼저라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참모에게 지시했어요. 한국과 UAE 사이에 체결된 협정 목록 전부 가져와. 군사협력, 에너지협정, 건설 계약 전부. 30분 뒤 참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두께가 상당했어요. 저는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계약, 230억 달러. 천궁2 방공, 체계 수출 계약, 35억 달러. 에너지 전략 동반자 협정, 원유 장기 공급 계약.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입이 벌어졌어요. 현대건설 UAE 인프라 프로젝트 누적 수주, 280억 달러. 삼성물산 두바이 메트로 연장 프로젝트, 48억 달러. 대우건설 아부다비 신도시 개발, 95억 달러. SK의 코플랜트 태양광 발전단지, 22억 달러. 한국 기업들이 UAE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총액을 합산했더니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7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 넘었어요. 30년간 쌓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780억 달러. 이건 단순한 거래, 규모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인프라를 통째로 지은 수준이었습니다. 발전소, 도로, 철도, 항만, 도시 전체를 한국이 지었어요. 미국도 UAE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F-35 논의도 했고 패트리어트도 배치했어요. 하지만 무기 수출과 인프라 건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기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납품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도시를 짓는 건 수천 명의 사람이 수년간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틀 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중동전략실장 브라이언 웨스트 소장이 보안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제임스,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웨스트 소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책상 위에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레이시온에서 난리야. 천궁 실전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몰라도 중동 방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어. 레이시온. 패트리어트 제조사였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간판이었죠. 저도 레이시온 경영진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걸프 국가들의 패트리어트를 팔 때 국무부 차원에서 지원해준 적도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야?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에서 천궁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이번 실전 결과를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지. 레이시온 부사장 데이비드 모건이 직접 두바이로 갔어.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논의하러. 그래서 웨스트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UAE 국방부 차관이 면담에서 대놓고 말했대. 우리는 실전 결과를 기준으로 방공망을 재검토하고 있고 이미 한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UAE가 미국 방산업체 부사장 앞에서 한국을 언급했다고? 외교적으로 그건 상당히 노골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보통 걸프 국가들은 미국 앞에서 다른 나라 무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미국 눈치를 보거든요. 그런데 UAE가 그 벽을 넘은 거였어요. 더 있어. 기자회견에서 알자지라 기자가 물었대. 그날 밤 패트리어트가 요격한 미사일이 몇 발이냐고. 천궁은 65발 중 52발을 막았다는데 패트리어트는 몇 발이냐고. 모건이 뭐라고 했어? 요격 숫자로 시스템을 평가할 수 없다. 패트리어트는 탐지, 추적, 지휘, 통제까지 총체적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돌려 말했대. 근데 숫자는 안 밝혔어. 당연히 못 밝히죠. 11발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 소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UAE 국방부 차관이 마지막에 한마디 했대. 제 가족은 모두 아부다비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실제로 무엇이 도시를 지켰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정확히 이해했어요. UAE 고위 관리가 공개석상에서
미국 방산업체 부사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본질은 이거였어요. 당신네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 제임스, 솔직히 말할게. 나도 처음에는 천궁을 별로 안 봤어. 한국산 방공 시스템, 실전 경험도 없고 미국이나 러시아 시스템에 비하면 신생아 수준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숫자가 나왔잖아. 52발, 요격률 97%. 이건 패트리어트가 걸프전에서 보여준 수치보다 높아. 웨스트 소장의 목소리에 경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솔직함이었어요. 결과가 말해주면 인정하는 게 군인이니까요. 화상회의를 끝내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천궁이 52발을 막았다. 패트리어트는 11발. 그리고 UAE는 이미 한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30년간 독점해온 걸프 지역 방산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 때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걸프에 4만 5천 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어요. 항공모함 전단을 띄우고 공군 기지를 운영하고 수십 년간 안보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 대가로 방산 수출과 에너지 주도권을 가져왔죠. 그게 미국 중동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군인 170명으로 같은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큰 효과를요. 미사일 52발을 막아내면서 숫자로만 보면 말이 안 됐어요. 미군 4만 5천 명 대 한국군 170명. 100대 1도 안 되는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UAE가 먼저 찾은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져온 건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17년간 원전을 지으면서 쌓은 신뢰 위에 놓인 미사일이었습니다. 같은 미사일이라도 신뢰가 없으면 팔 수 없어요. 걸프 국가들이 자국 하늘을 맡기려면 그 나라를 믿어야 하니까요. 미국은 힘으로 안보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안보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신뢰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깨달음의 반쪽이었어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사흘 뒤 파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무부 유럽 담당 동료 캐서린 뒤프레였어요. 프랑스 외교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역할이었죠. 제임스, 프랑스 쪽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 내가 관심 가질 만한 거야. 뭔데? 바라카 원전 이야기야. 기억나지? 바라카. 물론 기억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전 세계 원전 수주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수주전이었어요. 한국이 프랑스, 미국, 일본을 제치고 따낸 230억 달러짜리 계약이었죠. 프랑스 원자력청 출신 장피에르 마르탱이라고 지금 에너지 컨설팅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당시 아레바 중동 영업팀에 있었대. 바라카 입찰 현장에 직접 갔었던 사람이야. 저는 수화기를 꽉 잡았어요. 그 사람이 뭐래? 캐서린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시 아레바 임원이 한국팀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 한국 원전을 선택하는 건 최고급 벤츠 대신 낡은 자전거를 타는 꼴이라고. 프랑스 팀 전체가 웃었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어요. 프랑스다운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겼어.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고 마르탱 말로는 그날 아레바 팀 전체가 아부다비 호텔바에서 밤새 술을 마셨대. 어떻게 진 건데? 여기가 핵심이야. 프랑스가 진 이유를 마르탱이 분석했는데 재미있어. 기술력은 프랑스가 앞섰대. 원전 역사로 보면 프랑스가 원조니까. 가격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결정적인 건 시공 신뢰도였대. 시공 신뢰도? 한국은 1970년대부터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25기를 지었는데 단 한 번도 공기를 크게 초과한 적이 없었대. 약속한 기한에 약속한 예산으로 매번 완공했다는 거야. 반면 프랑스는 같은 시기에 핀란드 올킬로토 원전에서 14년 넘게 공기가 지연됐고 자국 플라망빌 원전도 10년 넘게 늦어지고 있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핀란드 올킬로토는 유명한 사례였어요. 원래 4년 만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예산도 35억 유로에서 120억 유로로 3배 넘게 뛰었죠. 프랑스 원전 산업의 치명적인 오점이었어요. 마르탱이 그러더라. UAE가 최종 결정할 때 모하메드 왕세자가 딱 한마디 했대.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와 일하고 싶다. 그 한마디에 230억 달러가 움직인 거였습니다. 캐서린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라카 원전 건설에 17년이 걸렸잖아. 한국 기술자들이 섭씨 52도 사막에서 17년을 일한 거야. 마르탱이 한 번 현장에 가봤대. 한국 사람들이 명절에도 안 돌아가고 현장을 지키고 있더래. 아이가 태어나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 우리는 한국을 자전거라고 불렀다. 하지만 17년이 지나고 보니 자전거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을 달리고 있었다. 프랑스는 약속을 못 지키면서 기술이 좋다고 자랑했고 한국은 말없이 약속을 지켰다. 승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르탱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미국은 걸프에 항공모함을 보냈습니다. 프랑스는 최첨단 기술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UAE가 선택한 건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17년 뒤 전쟁터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이 UAE 전력의 28%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 위에 쌓인 신뢰가 천국 미사일 계약으로 이어졌고 그 미사일이 실전에서 도시를 지켰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맞춰진 건 아니었어요. 항만은 설명이 됐고 미사일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나흘째였습니다. 새벽 긴급 브리핑이 잡혔어요. 걸프 지역 자국민 보호 상황 보고였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 참모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차관보님, 현재 걸프 지역 체류 미국 시민이 약 7만 5천 명입니다. 두바이에만 4만 명이 넘습니다. 공항이 전면 폐쇄된 상태라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대사관 대응은 국무부 여행 경고를 최고 단계로 올렸고 이용 가능한 상업 교통편을 통해 즉시 출국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마를 손으로 짚었어요. 비행기가 안 뜨는데 비행기를 타라. 스스로 말해놓고도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요. 7만 5천 명을 군용기로 빼내려면 수백 대가 필요한데 지금 걸프 지역 상공은 전투기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영국이 대피 지원 계획 수립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총리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립 중, 협의체 구성, 전부 말이었어요. 서류가 오가고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폭격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참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달라? 이란 테헤란에서 한국 대사관이 버스로 육로 대피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버스로? 네. 전쟁 발발 나흘 만에 버스 2대로 교민 32명을 태우고 테헤란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트르크메니스탄 국경입니다. 1200km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3번 왕복하는 거리였어요. 폭격이 쏟아지는 이란 한복판을 버스로 달리겠다고? 미국은 7만 5천 명한테 알아서 떠나라는 성명이나 내고 있는데 한국은 32명을 직접 버스에 태워서 빼내고 있다고? 참모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출발 6분 뒤에 대사관 인근에 공습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6분만 늦었으면 폭격에 맞았을 겁니다. 작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분. 그 6분이 생사를 갈랐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근데 트르크메니스탄이 국경을 열어줘. 거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잖아. 비자 발급에만 3주 걸리는 곳 아니야?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트르크메니스탄이 한국 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고 6시간 만에 국경을 열었습니다. 6시간? 네. 비자 없이 긴급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인 전용 통로까지 별도로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6시간. 트르크메니스탄이 6시간 만에 국경을 열었다고. 미국이 같은 요청을 했으면 가능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트르크메니스탄은 미국과 외교 관계가 깊지 않았어요. 미군 기지도 없었고 동맹국도 아니었습니다. 왜 한국한테 열어준 거야? 저는 물었어요. 참모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트르크메니스탄에서 가스 플랜트를 건설했습니다.
갈키니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요. 세계 2위 규모입니다. 대우건설이 파이프라인을 깔았고 수천 김에 달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트르크메니스탄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총액이 130억 달러가 넘습니다. 130억 달러.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의 핵심 인프라를 한국이 지은 거였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영하 35도 겨울과 영상 48도 여름을 견디며 수십 년간 일한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국경이 열린 거야? 정확합니다.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현장을 지키면서 쌓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미국은 성명을 냈고, 영국은 계획을 세웠고, 일본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버스를 굴렸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사람의 목숨을 갈랐습니다. 버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참모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교민 중 이란 국적 배우자가 4명 있었는데 트르크메니스탄이 이란 국적자 입국을 거부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 한국 영사가 국경 수비대에게 직접 교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인의 가족입니다. 함께 가게 해달라고. 수비대가 상부에 보고했고 3분 뒤에 허가가 났습니다. 32명 전원 통과했습니다. 3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어요.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족이 갈라질 뻔한 상황에서 한국 영사가 직접 나서서 3분 만에 해결한 거였어요. 미국 대사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워싱턴에 보고하고 법률 검토 들어가고 승인 절차 밟고 아마 이틀은 걸렸을 거예요. 그 사이에 가족은 전쟁터에 남겨졌겠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7만 5천 명한테 알아서 떠나라고 하고 있을 때 한국은 32명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직접 데리고 나왔어요. 수도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차이였어요. 그때 또 다른 보고가 왔습니다. 차관보님, 두바이 주재 미국 교민들에게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한국 대사관이 자국민한테 직접 연락해서 대피 계획을 안내하고 있답니다. 반면 미국 대사관에서는 홈페이지에 성명만 올려놨다고. 왜 한국처럼 못하냐는 겁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참모가 한국의 중동 철수 작전 기록을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리비아 내전 때 1260명을 열흘 만에 빼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카불 공항 폭탄 테러 하루 전에 391명을 탈출시켰어요. 수단 내전에서도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교민을 구출했죠. 매번 미국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32년간 중동을 봤지만 한국의 이런 면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어요. 무임승차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미국한테 기대는 나라.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전쟁 열흘째였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을 정리해봤어요. 하나, 호르무즈 봉쇄 직전 한국 유조선 2척이 해협을 빠져나왔다. 미국 유조선은 전부 묶여 있었다. 둘, 이란 미사일 65발 중 52발을 한국산 천궁이 요격했다. 패트리어트는 11발이었다. 셋, 한국은 전쟁 나흘 만에 이란에서 버스로 교민을 대피시켰다. 미국은 성명만 냈다. 넷, 세계 최고 폐쇄국가 트르크메니스탄이 한국 요청에 6시간 만에 국경을 열었다. 하나하나만 보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4번 연속으로 겹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5번째가 찾아왔어요. 속보가 떴습니다. CNN 하단에 긴급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UAE 정부, 한국의 원유 700만 배럴 긴급 공급 결정. 전쟁 발발 이후 전면 중단된 민간 항공편을 한국행의 한 해 단독 재개.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700만 배럴.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었어요. 그리고 항공편 재개. 전쟁 터진 이후 걸프 지역 하늘길이 전부 막혀 있었는데 한국행만 열었다고? 미국행은 여전히 중단 상태였습니다. 영국행도, 일본행도, 독일행도 전부 막혀 있었어요. 오직 한국행만 열렸습니다. 저는 리처드 대사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리처드, 지금 뉴스 봤어? UAE가 한국행 항공편만 열었다고? 봤어.
나도 방금 UAE 외교부에 확인했어. 미국행은? 아직 안 돼. 왜 한국만이야? UAE 측 설명은 이래. 한국의 천공방공 체계에 대한 보답이자 오랜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고. 저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내가 직접 UAE 외교장관한테 전화할게. 미국행도 열어달라고. 제임스,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미 시도했어. 비공식 채널로 타진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있어. 뭐래? 현재 방공 체계 유지에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한국 기술자들의 조기 복귀가 UAE 안보에 직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행을 우선 개방한 거래. 기술자들? 바라카 원전 운영 기술자, 천궁 시스템 유지 보수 기술자. UAE 전력의 28%가 바라카에서 나오잖아. 전쟁 중에 원전이 멈추면 UAE 전체가 암흑이야. 천궁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술자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은 4만 5천 명의 군인을 걸프에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을 띄우고 전투기를 날리고 수십 년간 안보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UAE가 먼저 문을 연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항공모함보다 원전 기술자가 더 급했던 거예요. 전투기보다 미사일 엔지니어가 더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30분 뒤 제가 직접 UAE 외교장관 압둘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타국 외교장관에게 직접 전화하는 건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행동이에요. 보통은 대사를 통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급했습니다. 장관님, 켈러한 차관보입니다. 걸프 지역 체류 미국 시민 7만 5천 명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미국행 항공편 재개를 요청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랍 외교관 특유의 여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켈러한 차관보님,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국은 바로 허가하셨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면서 왜 미국은 검토가 필요합니까? 순간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나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압둘라 장관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차분해졌어요. 차관보님, 한국은 지난 17년간 우리나라 전력의 28%를 책임지는 원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술자 1,800명이 바라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흘 전 한국산 미사일이 우리 가족이 사는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52발을 막아냈어요. 한국은 30년간 우리 땅에서 약속을 지켜왔고 위기의 순간에 그 약속이 빛을 발했습니다. 항공편은 그에 대한 우리의 답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행 항공편도 조만간 재개될 겁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순서가 있다. 그리고 그 순서에서 미국은 한국 뒤였습니다. 32년간 중동 외교를 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 뒤에 줄을 선다. 걸프 지역에서, 미국이 만들고 유지해온 질서에서.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열흘이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한국을 7순위에 놓았던 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무임승차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떠올랐어요. 자원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발언권도 없다고 했던 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움직인 건 한국이었어요. 바다에서 유조선을 빼냈고 하늘에서 미사일을 막았고 땅에서 사람을 구했어요. 미국이 성명을 내고 영국이 계획을 세우고 일본이 회의를 여는 동안 한국은 이미 현장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5번, 유조선, 미사일, 교민 대피, 국경 개방, 항공편. 5번 전부 한국이 먼저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것들이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원전을 짓고, 도시를 세우고, 파이프라인을 깔고, 미사일을 배치한 사람들. 섭씨 52도 사막에서 명절에도 안 돌아가고 현장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뢰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폭발한 거였습니다. 미국은 힘이 있었어요. 한국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뢰가 이겼어요. 그때 속보가 또 떴습니다. 한국에서 천궁 미사일 35발이 UAE에 도착했습니다. UAE 공군 수송기 C-17이 직접 한국까지 가서 가져왔습니다. 요청부터 도착까지 이틀.
미사일을 이틀 만에 보냈다고. 작전 상황실 참모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사일을 자판기에서 뽑아가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1차 물량이었습니다. 2차도 곧 온다고 했어요. 한국이 전쟁 중에 실시간으로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은 걸프에 항공모함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비로 수천억 달러를 썼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UAE가 긴급하게 요청한 건 항공모함이 아니라 한국 미사일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정치적 상징이었어요. 미사일은 실질적 방패였습니다. 상징보다 실질이 이긴 겁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국무장관에게 올릴 보고서. 32년 경력의 중동 전문가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펜을 잡았어요. 하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쓰던 방식으로는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한국을 무임승차 나라로 분류한 건 우리의 오판이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적지 못했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32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52발, 700만 배럴, 6시간, 32명. 사실 앞에서 자존심은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도어티가 화면을 띄웠어요. 중동 방산 시장 동향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상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걸프 지역 국가들의 방공 시스템 도입 현황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파란색, 그러니까 미국산 패트리어트 1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빨간 점들이 하나둘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천궁이었어요. UAE가 천궁 2추가 도입 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48발 규모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비공식 채널로 기술 시연을 요청했고 카타르는 가격 협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쿠웨이트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하나씩 찍힐 때마다 제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걸프 4개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레이시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바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어티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틀었어요. 레이시온 부사장 로버트 그레이엄이 두바이 호텔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매무새는 완벽했지만 표정이 딱딱했어요. 패트리어트는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최근 걸프 지역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통합 방공망의 핵심으로서 패트리어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어조였어요. 하지만 기자 질문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패트리어트가 요격한 미사일은 정확히 몇 발입니까? 그레이엄의 눈이 흔들렸어요. 방공 작전은 단순한 요격 숫자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탐지, 추적, 지휘 통제까지 총체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숫자를 피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9발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선 UAE 국방부 차관의 발언이 결정타였습니다. 우리는 실전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가족은 모두 아부다비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실제로 무엇이 우리 도시를 지켰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그레이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부사장이 중동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굴욕을 당한 건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었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속이 쓰렸습니다. 그레이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30년간 패트리어트로 걸프 안보를 장악해왔는데 실전 한 번에 균열이 갔어요. 저는 영상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닷새간의 일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첫날, 전쟁이 터지자 저는 동맹국 우선순위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7순위에 놓았어요. 자원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국이 깔아놓은 안보 우산 아래서 무임승차하는 나라라고요. 둘째 날, 한국 유조선만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수백 척이 묶여 있는데 한국 배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겠지 하고 넘겼어요. 셋째 날, 천궁이 65발 중 47발을 막았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패트리어트는 9발, 미국 기지에서 푸자이라 항만까지
한국은 미국이 못 받는 허가를 받아내고 있었어요. 넷째 날, 한국 대사관이 폭격 5분 전에 버스를 띄워 32명을 구했습니다. 폐쇄 국가가 6시간 만에 국경을 열었어요. UAE는 한국에만 원유 700만 배럴을 주고 하늘길까지 열어줬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왜 한국만이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17년간 약속을 지킨 나라라는 거였어요. 다섯째 날, 걸프 4개국이 한국 방산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5일, 단 5일 만에 미국이 30년간 쌓아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하늘이 맑았어요. 국무부 건물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탑이었죠. 170m 높이의 흰색 오벨리스크. 하지만 지금은 그 탑이 묘하게 외로워 보였어요. 문제가 뭐였을까? 패트리어트 성능이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미국의 군사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걸 쌓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군사력으로 중동을 관리했습니다. 기지를 세우고 무기를 팔고 함대를 배치했어요. 필요하면 전쟁도 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방식이었죠. 한국은 달랐어요. 원전을 지었습니다. 가스 플랜트를 세웠어요. 파이프라인을 깔았습니다. 사막에서 17년을 버텼어요. 폭격이 쏟아져도 사람을 먼저 구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은 위협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평상시에도, 위기에도, 전쟁 중에도 작동해요. 아니, 위기일수록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UAE가 전쟁 중에 한국에만 원유를 주고 하늘을 연 건 한국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17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나라니까. 섭씨 50도 사막에서 명절에도 돌아가지 않고 현장을 지킨 사람들의 나라니까. 미사일이 쏟아질 때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늘을 막아준 나라니까. 항공모함은 신뢰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항공모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택 서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국무장관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커서가 빈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32년간 보고서를 수백 건 썼습니다. 걸프전 상황 보고서, 이라크 재건 평가 보고서, 시리아 정책 제안서. 전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이 중동의 질서를 지탱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쓴 문서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 걸프 위기 중간평가 및 동맹 전략 재검토건. 장관님께 본 보고서는 이란 위기 발발 이후 5일간의 걸프 지역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중동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분류해온 기존 평가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10분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2년간 믿어왔던 걸 부정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타이핑을 이어갔어요. 지난 5일간 한국은 바다, 하늘, 육지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바다에서는 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초대형 유조선 2척을 빼냈습니다. 미국 유조선은 보험 중단으로 단 한 척도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공 2 방공 시스템이 이란 탄도 미사일 65발 중 47발을 요격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의 요격수는 9발이었습니다. 걸프 주요 도시의 수십만 시민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것은 한국 무기였습니다. 육지에서는 전쟁 발발 나흘 만에 이란 체류, 교민 32명을 버스로 대피시켰습니다. 출발 5분 후 대사관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트르크메니스탄이 한국의 요청에 6시간 만에 국경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동일한 요청을 할 경우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에 감겼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워싱턴의 밤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자산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에서 군사기지 대신 발전소를 짓고 함대 대신 파이프라인을 깔고 무기 대신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바라카 원전 17년, 트르크메니스탄 가스전 20년,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50년. 그 시간이 축적되어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가 위기의 순간에 작동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 10년간 중동에서 약속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급작스러운 철수, 시리아 쿠르드족 지원 중단,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시 미온적 대응. 이러한 사례들이 중동 파트너들에게 미국의 약속은 조건부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한국의 약속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섭씨 50도 사막에서도, 영하 30도, 동토에서도, 폭격이 쏟아지는 전장에서도 한국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서재 창문으로 동쪽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을 앉아 있었더니 어깨가 뻣뻣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써야 할 것이 남아 있었어요. 건의사항. 첫째, 대한민국에 대한 동맹 등급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7순위는 한국의 실제 중동 내 영향력과 기여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둘째, 한국의 중동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군사적 프레젠스만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신뢰 기반 파트너십 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번 위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중동 질서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자원도, 항공모함도, 중동 군사기지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맨손으로 쌓아온 신뢰가 그 어떤 군사, 자산보다 강력한 전략 자산임이 이번 위기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차례였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5일 전 새벽 보안 전화를 받고 국무부로 달려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동 위기가 터지면 미국이 해결한다. 동맹국들은 우리한테 손을 벌린다. 한국은 줄 서서 기다리는 나라다. 5일 만에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났어요. 한국은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움직였어요. 미국이 성명을 쓰는 동안 바다에서 배를 돌리고, 미국이 회의하는 동안 하늘에서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서류를 돌리는 동안 땅에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32년간 숫자로 세상을 읽어왔어요. 군사비, 무기 수출액, 기지수, 병력 규모. 그게 국력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틀렸어요. 스프레드시트에 안 잡히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17년간 사막에서 원전을 지키던 기술자의 땀, 영하 30도 동토에서 가스관을 깔던 노동자의 손마디, 폭격 5분 전에 버스를 출발시킨 영사의 결단. 그것들이 모여서 만든 신뢰. 그 신뢰가 항공모함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어요. 자원 한 방울 없는 나라가 맨손으로 쌓은 신뢰로 중동의 판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30년간 쌓아온 중동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며 제임스 켈러한 중동 북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새벽 5시 17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발송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5일간 거의 잠을 못 잤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32년간 믿어왔던 것을 내려놓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앞에서 눈을 감는 건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서재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국무부 건물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새벽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탑은 여전히 높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알았습니다. 높이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태평양 건너 한반도 남쪽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땅은 좁고 자원은 없고 항공모함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섭씨 50도 사막에서도, 영하 30도 동토에서도,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한 번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모여서 신뢰가 됐고, 그 신뢰가 위기의 순간 항공모함보다 강한 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원 한 방울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조차 놀라게 만들며 중동의 판도를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대국들이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돌릴 때 대한민국은 이미 현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로 자국민을 구하고 동맹국의 하늘을 지키고 세계 에너지 질서의 새로운 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17년간 지켜온 약속. 영하 30도 동토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깔아온 파이프라인. 그 땀과 인내가 위기의 순간, 그 어떤 항공모함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저력을 보여주는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다면 댓글에 대한민국이라고 힘차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모여 더 큰 대한민국의 울림이 됩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